상당히 많은 분이 참여해 주신 것 같고요. 아까 소개 말씀하실 때 회의하다가 놓으신 분도 계시고 이동 중인 분도 계시고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제가 쓰게 된 데 대해서 좀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사정으로 이 원래 학습회가 주말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만 금요일 오후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인가 7월인가 그랬죠. 여기 이 박태순 대표님이 예. 연구실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특히 주민운동 관련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좀 이론적인 분야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한번 말씀 나누면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발제라고 해서 발제 PPT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좀 서로를 잘 아는 사이 같으면 딱 이렇게 맞게 맞추면 이야기가 오갈 수가 있는데 제가 실례지만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제 내용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과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하는 중에라도 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끊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발제는 너무 길어지면 그 말씀 나눌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압축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의견각 시간을 가졌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대표님 지금 올려드릴까요? 네. 공유가 가능한가요? 예, 예, 올려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하죠 뭐. 예. 화면 보이시죠? 아니 대표님 예. 제한테 공유를 열어주시면 그럴게요. 예, 그러시죠. 예. 그러면 예, 직접 넘기시면서 하시는 게 더 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공동 호스트로 정했고 그다음에 예, 올리시면은 올라갈 거예요. 한번 지금 화면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됐어요. 다시 한번 예. 예,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예, 예, 됐습니다. 예, 우리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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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됐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을 저기 큰 화면으로 예, 아니 전체 화면. 슬라이드 만들고 하겠습니다. 예. 이제 화면 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예, 오늘 세미나 주제가 자율과 연대의 로컬리티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자율과 연대의 로컬리티 요 짧은 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과 연대의 로컬리티는 이게 자율은 현재 우리의 삶이 자율적이지 못하다. 타율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에서 타율과 대비되는 자율이고요. 연대는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이 치열한 경쟁 중심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벗어나서 협동, 연대하는 삶을 살자는 의미에서 자율과 연대라는 표현을 썼고요. 로컬리티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지방이기도 하고
삶의 현장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자율과 연대의 공동체로 만들자고 하는 의미에서 자율과 연대의 로컬리티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해오던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바뀌고 있습니까? 대표님. 예.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까? 예. 네, 죄송합니다. 먼저 왜 로컬리티인가 하는 부분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이 없어졌거든요. 화면이 없어졌습니까? 예. 예. 다시 키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처럼 예. 예, 이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체 화면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까? 예. 넘어가 있는데 예. 화면 크기가 아주 적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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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예. 예. 그 2007년입니다. 2007년도에 지금 제법 오래됐죠. 교육부에서 한국연구재단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좀 세계적인 그런 인문학 연구소를 좀 만드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인문한국이라는 프로젝트를 실시했는데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인문학 연구소의 지원을 통해서 특정 연구소마다 특정 아젠다라고 합니다.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실시했는데, 그때 제가 몸담고 있던 부산대의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 이 신청을 준비하면서 여러 이제 연구자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주제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연구소를 이끌어 나갈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제시한 연구 주제 아젠다가 로컬리티의 인문학인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이 시공간의 그런 지배를 상당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시공간의 존재 국소성, 비구속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제가 이제 부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이라는 공간이 시공과 공간,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 지금 여기 당면한 문제가 뭘까에서부터 고민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기는 좀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이미 근대화를 거치면서 근대사회에 진입된 지 한참이 지나면서 근대사회의 중요한 원리들이 병폐가 막 드러나는 근대성의 말기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 분야에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근대 이후의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사회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후기 근대에 대한 논의가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환기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우리 삶의 현장에 당면한 이 문제를 근대성의 원리가 난, 근대성의 그런 병폐가 난 그런 문제점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에서 근대성에 대한 성찰을 지금이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라고 하는 now here에서 here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 현장으로서의 로컬 삶이 당면한 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속했는데, 이제 부산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는, 한국 사회는 중앙과 지방, 중심과 주변의 이런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다수와 소수자의 삶의 그런 격차도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여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주목한 것이 주변, 지방, 이런 소수자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젠다 로컬리티 인문학을 구성했고요. 로컬리티 인문학과 관련해서는 좀 제가 중간에 로컬리티 인문학, 방금 말씀드린 그 연구재단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인문학 연구에서는 좀 사례를 찾기 힘들게 한 20여 명의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지금 제가 기억으로는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문학, 철학, 역사 같은 선생님 비롯해서 미술, 공학, 건축학 다양한 분야의 그런 연구자들이 동일 주제를 통해서 참여해가지고 공동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고 그 당시로서는 좀 획기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중간에 제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로컬티 인문학 이러면은 연구자들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게 뭐야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로컬티 인문학의 중심된 내용을 6가지 태제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태제에 관한 이건 그때 그 영문으로 제가 논문을 작성해 가지고 영문 저널에 실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좀 이렇게 쉬운 그런 논문은 아니 됐는데요. 그때 6가지 태도를 제시한 것이 로컬티 인문학은 한국 사회에 로컬이 당면한 현실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첫 번째 태제고요. 두 번째 로컬리티는 새로운 명명 전략인데요. 로컬리티라고 하는 말을 쓰면은 왜 뭐 하필 그 영어를 쓰지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말에는 뭐 지방이라는 말도 있고 지역이라는 말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용어들이 이미 이 연구자들이 해가지고 좀 선입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개념 규정을 하기 위해서 로컬에서 출발한 로컬리티라는 그런 새로운 용어를 제시했고요. 2007년도에 로컬리티라고 하는 용어를 제시하고 나서 10년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끝나는 2017년 정도 됐을 때는 우리 사회에서 로컬리티라는 이름의 연구 논문이나 실전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명명 전략이 어느 정도는 좀 통했다, 심의권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로컬리티는 그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내셔널리티, 국민성, 국가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명명 전략이었고요. 이 로컬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지만 국가중립적 사고에서는 국가중립적 사고는 상당히 그 획일적이고 위계적인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에 비해서 로컬리티는 그런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로컬리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유동적이고 상호관계적이고 중증적으로 구성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로컬리티 연구는 근대에서 탈근대로 넘어가는 전에서 탈근대적 가치, 특히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런 현장에서 활동하는 실천가 이런 데 관점에서는 우리 사회의 사회 변혁 운동에 있어서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대안적 가능성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로컬티가 로컬티 연구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운동이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뚜렷한 이런 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운동이 굉장히 힘을 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대안 제시가 되더라도 사회운동이 그 추진력이 없으면은 사회는 변화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실천적 활동가들을 못지않게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 사회의 그런 여러 가지 병폐들에 대한 어떤 처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연구한다는 의미에서 대안적 가능성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굉장히 주목했고, 아까 박 대표님이 저보고 뭐 공간 전문가라고 그랬는데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이 우리 공동체의 스케일, 공동의 삶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스케일과 관련해서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근대성의 특징, 그리고 공간적인 의미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부분을 때문에 그 로컬티 연구는 공간이라든지 공간을 나누는 경계라든지 공간 경계의 재구성 굉장히 주목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인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철학이든 역사학이든 문학이든 좀 현실과 동떨어진 자기 관심 있는 부분만
피켓하면서 좀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좀 외면하는 이런 태도를 갖춘 사람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벗어나서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인문학자의 상상력으로 우리 사회에 이 대안적인 그런 질서를 한번 구상해 보자는 의미에서, 그래서 인문학이 이론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전을 겸하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 방향을 전환한다는 의미에서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그런 점을 제가 테스트를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일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자세히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데요. 하여튼 이런 뜻에서 오컬트 인문학이라는 그런 연구를 시작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의 로컬에 대한 관심을 제가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그런 제 고민들을 여러 차례 이제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그 오컬트, 제가 해왔던 오컬트 연구와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권 자치라고 하는 연구와의 관련성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로컬리티라고 하는 것이 내셔널리티라고 하는 국가 중심성에 대항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사회만 하더라도 1980년대, 90년대 우리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을 때는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운동에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제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민주화가 달성되고 난 이후에는 시민운동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경험도 많이 했었는데요. 모든 이런 그 당시 시민운동을 포함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민국가라고 하는 이런 우리 삶을 규정하는 이런 스케일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 없이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우리를 규정하는 이 스케일 당연하고 주어진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이런 것도 바꿀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로컬리티는 그런 국가 중심주의에 대항하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이 로컬리티는 국가가 아니고 지방, 도시 그런 로컬의 주도권을 주장한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분권론하고 맥락이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많은 분권론 가운데서는 좀 기능적 분권론의 관점에서 국민국가라고 하는 스케일은 그대로 둔 채 중앙과 지방의 기능적인 분할이라 그럽니까? 수직적인 그런 기능적 분할을 의미해서 분권론을 주장하는 분권론도 있고요. 그런 분권론과 대비하자면은 로컬티 연구가 지향하는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중심성, 국력과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성찰을 통해서 대안적 질서를 구성한다는 것 위해서는 조금 그 맥락이 다르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국민국가 공간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게 되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할 정도.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 틀을 거의 당연시한 채로 이루어지는 게 대표적인 그런 학문 분과가 정치학이거든요. 정치학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국민국가의 공간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하고 비판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는데 알고 보면 이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 사회는 뭐 이전에 조선시대에서 근대화가 되면서부터 그 스케일이 조선시대나 대한민국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좀 착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유럽 근대 사회를 끌어온 유럽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유럽의 근대 이전 사회라고 하는 것은 도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활 공동체, 마을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근대화가 되면서 인간의 해방과 진보를 기축내건 이런 근대성이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제도적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형태가 국민국가다.
그래서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은 근대성의 대표적인 제도화적인 형태의 하나로서 국민국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근대성을 이해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그런 그 삶의 공간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공공성이라든지 공동성이라는 걸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전에 공동성, 저는 이제 공공성의 그 근대적인 수행 방식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인간이 모여 살다 보면은 공동으로 함께 해결해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공동성이라는 것이 생기는, 이제는 마을 공동체 단위, 도시 단위에서 수행되는 공동성이 이 국민국가라고 하는 큰 스케일의 큰 공동체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 국가 단위에서 이렇게 수행되게 됐죠. 그래서 이 국가 단위라고 하는 그런 공동성에서 국가 공간으로 스케일이 확대되면서부터 기존의 공동성이라는 것이 변화를 겪게 되는 그런 관점에서 공동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생각입니다. 이런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현장에서 그 실전 활동하시는 분들 잘 이야기했지만 공동성, 공동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면 활동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스케일이 확장되다 보면은 국민국가 단위에서 수행되는 공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국가 자체가 이 상상의 공동, 앤더슨이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얼굴 한번 볼 기회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 국민으로 묶어가지고 공동성을 창출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은 상상의 공동체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스케일이 큰 국민국가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위계적인 그런 질서가 확립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국민국가와 국민국가 간에는 서로 배타적으로 경계를 지어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국민국가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바를 간단히 제시한 거고요. 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사회의 그런 우리 현재 민주주의라고 보면 되는데,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민주주의가 시작됐고 민주주의가 제도적인 특징이고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근대 국민국가 단위의 민주주의가 실시되면서 그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형태를 뜰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근대 국민국가의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였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대의제 민주주의가 현재 근대 이제 말기에 접어들면서 대중사회에 접어들면서 민주주의 위기를 겪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국가적 공공성이라는 공동성의 수행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 위기라는 말이 심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성 또한 위기를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의 민주주의 위기와 공공성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 정치 질서에서의 아주 중대한 그런 위기사항이라고 보고, 민주주의 위기와 공공성 위기라는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늘려나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일반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보통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대의하는 방식이 아주 중요한데,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 대의하는 방식, 대표를 뽑았을 때 그 대표를 대표되는 것이 불평등, 불공정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의제라고 하는 것은 의회라고 하는 것에 이제 국민들이 의견이 그쪽에서 반영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각 직능이나 남녀든 도시 농촌이든 국민을 구성하는 여러 주권자 집단 가운데 제대로 된 그런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 대통령만 하더라도 가방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계급, 어떤 직능을 가진 사람들은 의회에 많이 대표가 되고, 어떤 직능, 어떤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의회 이 가소 대표되고 가대 대표되는 이런 문제를 대표의 불평등성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여의 부재 부분을 들 수 있는데요. 참여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투표율이라든지 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정치적 무관심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중요한 정치 입장에 주권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면에서 참여의 부재로 인해서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와 같은 참여 민주주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아렌트 같은 사람은 이 현대 민주주의가 당면한 그런 문제점을 정치적 행위의 부재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는 이 주권자들이 투표할 때만 권리를 가지는 거죠. 투표하는 권리만 가지는 이런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우리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토의와 논의를 통해서 중요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결정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대의제 민주주의가 그러한 정치를 이 가버먼트한 일종의 통치 행위로서 전락시켰다고 하는 그런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정치 행위로 이렇게 전락시켰다는 것으로 들고 있고, 그래서 아렌트가 제시하는 그 대안은 지역 평의의 중심으로 지역에서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고, 보다 큰 스케일에서는 지역과 지역 간의 연방을 동원해가지고 큰 스케일을 구성하는 지역 평의와 연방제를 합친 그런 정치 질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죠. 좀 참고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그러면 근대 민주주의가 대의제 형식을 띨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대의제를 띨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첫째로는 국민국가의 규모가 너무 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할 물리적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규모에 의해서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시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요즘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규모가 크다고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방법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투표라든지 뭐 이런 오늘과 같은 그런 줌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규모를 극복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국가 단위에서도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이런 것을 논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스케일이 너무 커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시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분업과 전문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대량 생산 이런 걸 추구했지 않습니까?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원리적인 측면에서도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대의민주주의가 실시된 것은 근대성으로서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근대성의 정치 원리는 계몽의 원리와 대표의 원리가 있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 부분에서의 분업과 전문화가 중요한 그런 가치로서 자리 잡았던 것 마찬가지고, 정치도 많이 아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를 대표로 뽑아서 그 대표가 정치를 하게 되면 이게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근대성을 주도한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이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몽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몽의 원리는 좀 나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깨우치가면서 정치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근대성을 관통하고 있는 대표의 원리, 계몽의 원리, 분업과 전문화의 원리를 해가지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시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CS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국가의 공통된 이익과 조건은 정치를 하나의 특수한 직업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근대에서 국민 모두가 주권자라고 이렇게 사회계약서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근데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직업 정치인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의제가 실시됐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런 대의제 민주주의가 실시됐던 이유는 정치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정치를
마을 단위, 도시 단위를 이루어지던 공동성을 국가 단위로서 수행해야 되다 보니까 국가 단위에서 이걸 수행하는 방법은 시스템에 의한 방법밖에 없어요. 법이나 제도에 의한 방법밖에 없거든요. 공동활동이라기보다는 시스템으로, 법으로서, 제도로서 이걸 공동성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것을 중앙 정치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이선과 제도에서 작동되는 의사결정 가족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대표로 선출된 사람을 모아서 의회 내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을 정치로 이해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현대민주주의는 대표의 불평등성과 참여의 구제라고 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참여민주주의인데요.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참여하는 공간의 규모, 스케일이라든지 참여민주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정치적인 이슈, 쟁점이라든지 이 참여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정치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하는 운영 원리의 측면에서 로컬, 지역 공동체 단위의 공간에 아주 부합하는 것이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 공간이라는 것에 적합한 형태로 제시되었지만 참여주의 민주주의는 국가 공간보다는 로컬 공간이 아주 부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민주주의에 대해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생활권이라든지 일상정치, 거버넌스, 자율 이와 같은 내용들은 대부분 삶의 현장이 로컬 공간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컬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정치 참여가 이 작은 단위에서는 그 정치 쟁점이 일상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로컬 단위의 일상 정치에 참여하는 경험이 가지게 되면은 그것들이 정치 의식을 개발해 가지고 또 큰 단위에서의 정치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정치적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어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로컬의 정치의 그런 쟁점들은 국방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상적인 이런 관심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쉽게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실질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단위에서는 할 수 없었던 국민 주권자에 의한 시스템의 통제라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로컬이라고 하는 곳에는 우리 배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위 정치가 이루어지는 일상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민의 관여를 통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여민주주의와 함께 또 대안으로서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인데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마찬가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주된 관심, 이슈, 쟁점은 무엇인가? 풀뿌리 민주주의는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로컬 공간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코다라는 일본 학자인데요. 풀뿌리 민주주의는 생활 이론으로서의 시민이 일상적인 쟁점을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해결하는 정치이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수행한 주체는 전문인으로서의 정치인이 아니고 생활인으로서의 주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풀뿌리 민주주의 이루어지는 생활 정치의 주요 쟁점은 중요한 그런 정치적 이슈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생애주의와 관련된 일상적인 관심입니다. 애를 낳아서 애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는 육아 문제부터 교육 문제 그리고 어르신 돌봄의 문제라든지 우리 생활의 의식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모두 쟁점이 되기 때문에
생활정치의 정점은 로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운영 원리는 보통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의제 민주주의는 정치를 정치 행위로 봤기 때문에 정치 행위는 훈련을 받거나 이런 전문가 집단이 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뭐 그런 생각도 요즘 많이 변하고 있죠.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우리 국회에 나가 있는 국회의원보다 나는 정치를 못할 것이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저는 중앙 정치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이 풀뿌리 민주주의 거버넌스에는 이 정치라고 하는 행위를 정치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거버넌스 협치로 보기 때문에 이 협치에 있어서는 그 협치가 이루어지는 생활 공동체에 있어 가지고 생활 공동체 내부에서의 사회적 자본, 푸트남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자본이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포럼이라든지 이런 NPO 단체라든지 이런 공동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이 발달된 지역에서는 거버넌스가 굉장히 잘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것이 일종의 그 협치 형태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잘 운영해 나가는 자양분이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정치를 정치로 보는 것이 아니고 협치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히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점이 그럼 우리 생활 공간이나 로컬 단위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게 좋은데 그러면 이 단위가 커지게 되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직접 참여 민주주의를 전제라고 했는데 이 단위가 커지게 되면은 직접 참여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풀뿌리 민주주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모든 주민이 참여한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총회를 구성할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각 기초 공동체마다 자기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의원을 뽑아가지고 대의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대의원은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국회의원을 우리 대표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은 대의원은 대표자가 아니고 대리인에 불과하다 하는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민주주의의 중요한 그런 사례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 같은 경우에 참여예산제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도 총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총회 규모가 넘어서는 그런 규모의 문제에 있어서는 각 공동체마다 대리인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은 대표가 아니고 대리인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총회의 이런 결과를 대리할 뿐이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할 수 없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일본의 가나가와 네트라고 하는 그런 단체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가나와 네트에서 그 지방의회에 이제 지방의회에 후보자를 내면서 대리운동이라는 것을 실시했죠. 대리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는 대표자가 아니고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들 멤버 중에서 누군가를 보내면서 그 기간을 1선으로 제한하고 2년인가 3선을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죠. 대리인을 보낼 때는 추첨을 통해서 보낸다든지 기간을 제한한다든지 형태로 실제로 실시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케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제에 있어가지고 생활 정치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단위가 그런 경계가 유전한 상황에서 국방이라든지 외교라든지 특히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생활권을 넘어서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보충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충성의 원리를 철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보충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성의 원리하고 좀 비슷한 말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제가 얘기하기는 특별한 이유는 스케일이 커야 될 마땅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결정의 권한이나 기능은 최하부 단위에서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생활권에서의 모든 생활권에서 문제 결정이 이루어지고 생활권 내에서 결정하기 힘든 문제는 도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는 환경 문제와 같은 이런 것은 지역권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권한이 주어져서 그것을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만 위로 올라가는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공성의 위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제 주목해서 공부를 해보면, 공공성은 영어로 뭐 public risk라고도 이렇게 표현되고 그러는데,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려 그러면은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전에 이런 공동체에서는 그 대부분의 공동성을 공동활동을 통해서 수행했죠. 근데 국가 단위로 이제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공동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게 되니까,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단위에서 국가가 공동성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식이 공공성이다. 그래서 이 공공성에는 모두 공짜하고 관리 공짜가 들어가죠. 이 공공성의 그런 주체가 국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공동성과 근대적인 공공성의 차이는 대면 활동, 공동 활동을 통해서 공동성이 수행되는 거 아니면은 시스템, 법, 제도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공동체 수행되는 것의 차이라고 보면 되고, 이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조세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고 그 세금을 공공재정으로 해가지고 돈을 쓰게 되는데, 어떤 분야에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국가가 정하는 방식이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국가적 공공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인간의 공동활동의 영역 중에서 사적 영역에서 수행될 수 있는 부분은 사적 영역에서 완전히 구분하고, 공적 영역으로 수행될 부분은 이렇게 엄격히 구분해서 공적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국가가 전담을 하게 됩니다. 국가가 이 공공성의 주체가 되게 됩니다. 사적 영역은 떼버려가지고 가습 안 할 테니까 자유롭게 하시오 하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는 데서 출발해서 공적 영역을 아주 좁게 규정을 하고 그 부분을 국가가 전담하는 것이 국가적 공공성의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가 공공성을 수행하는 중요한 두 가지 방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금을 받은 돈을 어디에 먼저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관련해서 무엇이 공적인가 하는 것, 무엇이 우선시 돼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죠. 그것이 정치 역할이기도 한데,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제 민주주의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게 되면 이런 과정이 무엇이 공적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 과정의 비민주성이 문제로 제기되고, 그래서 가정의 비민주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앞서 말씀드린 직접 민주주의나 참여 민주주의와 같은 우리가 직접 결정하겠다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하고 관련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관련해서도 국가가 집행하는 방식은 관료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공공성을 민영화를 통해 가지고 효율성 높이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관료제 비효율성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영화라고 하는 그 사적 영역에 공적 영역을 사적 영역으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에 제3세타라고 하는 그런 시민단체와 같은 그런 섹터를 새롭게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성의 위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있는 공론 포럼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공공성에 대한 위기에 대안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을 수행하는 방식 관련해서 새롭게 이제 제시되는 것이 공공성을 수행하는 새로운 장. 원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 뭐 이런 뜻을 쓰이지만은 이 공공성과 관련된 그런
논의에서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하버마스의 경우에 보면요, 이 공공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그 퍼블릭 스피어라고 하는 것이 스피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이 공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론장, 공론이 이루어지는 공간,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 보면은 도시 가운데 분수대가 있는 광장이지 않습니까? 광장에 모여서 여러 가지 공적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의미에서 공론장이라는 개념하고 개념이 더 이렇게 잘 번역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버마스가 말하는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로 대변되는 공적 능력, 방금 말씀드린 공적 능력하고 일상의 생활 세계를 이루는 사적 능력 사이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토의를 통해서 그것을 공적 영역에 전달하는 시민사회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하버마스는 근대 초기에 부르주아 공론장이라고 해서 부르주아 공론장이 시민사회 영역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국가가 중심하는 공적 영역이 시스템화가 되고 사적 영역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 커지면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이렇게 비례해서 커지면서 사이에 있던 시민사회 영역은 하버마스 표현에 의하면은 식민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힘을 잃게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론장의 위기가 닥치게 되었고 하버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중간 영역인 시민사회의 기반을 자율적 공론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대안으로서 활성화시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공의 영역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사적 영역을 매개하는 제3의 영역인 새로운 공공성을 창출하는 것이 오늘날 공공성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좀 한자로 표현하자면은 관을 의미하는 공과 개인을 의미하는 사 사이에 공공이라고 하는 것이 위치하게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사회 영역은 새로운 우리 공공성을 창출하는 하나의 그런 기반, 기지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공적 활동을 수행하는 그런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번역하는 용어가 좀 많이 또 학자들 사이에 대두되고 있는데, 어소시에이션은 어소시에이트라고 하는 방식으로 뭉쳐진 공동체, 결사체,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 자율결사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 자율결사체가 흔히 이야기하자면 뭐 협동조합이나 NPO나 뭐 포럼이나 이런 그 단체들이 다 어소시에이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공공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모던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그 기존 질서의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대안적인 형태로 여러 구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의 그 가족이라는 것 중심으로 했던 친밀권이라는 것을 확장해서 친밀권의 재구성을 통해서 기존의 공과 사회 구분을 재구성하자는 그런 논의도 나오고요. 이것은 우리가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는 친밀권, 그런 친한 사람들의 공간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관계가 서로 얼굴을 보고 대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 대체 불가능한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장해서 새로운 공적 영역을 창출하자는 그런 논의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친밀권 확장을 포함해서 국가와 시장 사이에 새로운 영역을 설정하자는 그런 제3섹터론도 있고요. 기존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노선 사이에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는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제시하는 제3의 주류라는 그런 방식도 있고, 기존의 그런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같은 이런 과학적 사회주의가 아니고 어소시에이션을 중심으로 한 사회 공동성을 강조하는 그런 어소시에이션 사회주의라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협동조합 민주주의라든지 협동조합 커뮤니티라든지 다양한 그런 대안적인 그런 구상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친밀권의 재구성이나 제3섹터 그리고 협동조합 커뮤니티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각자
각각 제가 그동안에 그 단일의 논문으로 한번 글도 써본 그런 주제들이고요. 그 어소시에이션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지금 좀 정리를 해보려고 글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발제가 좀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간단하게 슬라이드를 한번 작성해 봤는데 일단 이것으로 제 생각은 이렇게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대표님.